그러면은 이제 점점 상승장의 끝은 시기적으로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종을 꼭 보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따라다닐 거면 한국 주식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접근성이 틀려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어떤 주도 섹터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뭐 증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실적주가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도 섹터 외에 어떤 좀 강하게 오를 만한 개별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개별 종목들이 업종과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실적. 그 업종이 별 업종이 아닌데 그 회사는 엄청 좋은 실적을 갖고 있어. 그렇죠. 걔는 우상향을 합니다. 또는 개별 재료죠. 업종은 별로 아닌데 그 종목이 지 혼자 엄청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하고 관련 없는 재료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 같은 게 이제 개별 종목에서 치세가 나는 거예요. 산업과 상관없이 무슨 대선 테마를 해. 그러면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된대. 그럼 그런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뭐 대선 이거는 이 방송에서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적어도 이제 실적으로만 제한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관지어도 돼요. 뭐냐면 업종과 상관없이가 아니고 업종과 상관있이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2차 전지 내에서 반도체 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의 중소형주들도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반도체 뭐 한 2천억짜리, 3천억짜리에 뭐 저퍼주, 퍼 5, 6, 7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 사시는 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업종 사는 것보다 좋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업종별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 야, 뭐 업종은 건설주 별론 것 같은데? 근데 건설주에서 굉장히 우량한 종목을 찾았어요. 근데 업종으로 건설주가 좀 요즘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개별 종목으로 그 종목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실적 좋은 게 2천 종목 중에 하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말 실적 좋은 종목들이 2천 종목 중에 50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0개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업종 점수를 분명히 우리가 줘보자. 그래서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이든 강한 업종이든 저는 업종을 빼고는 종목 투자를 하는 거는 앞뒤는 안 맞는다. 그래서 업종을 꼭 보고 이야기하자. 실적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업종도 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그 우호 세력, 그러니까 투심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섹터에 속해 있어야 그걸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될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 가치 투자 쪽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들어가서 1년을 기다리면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이게 진짜 싫어요. 맞아요. 가치 투자 하시는 분은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실적 보고 사요. 안 오르죠. 실적 보고 사면 안 오릅니다. 근데 뭐 우량한 종목이니까 마음은 편하죠. 그럼 마음 편하게 엉덩이 무겁게 1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오르거든요. 대선 관련에 편입돼서 오른다든지, 뭐 갑자기 무슨 재료가 엮여갖고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서 오른다든지. LG전자가 7, 8년 LG전자 보유했던 친구 얘기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40% 난 걸 7년, 8년을 보유했더니 애플 이슈 때문에 갑자기 여기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주가라는 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야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고요. 가격은 경제학에서 이미 100년이 훨씬 넘은 전부터 말했는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수요가 많이 몰린다는 거, 즉 현재가 창을 열어보면 제가 지금 열어드릴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 창을 열면 네. 매도 10호가가 있고 요 위로가 매도 10호가, 네. 아래가 매수 10호가예요. 요 아래로 가 있는 10호가가 바로 매수 주문이죠. 그렇죠. 매수 주문이고 이게 바로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나 이거 살 거야. 수요자. 위에 있는 게 공급자입니다. 나 이거 팔 거야. 그럼 주가는 언제 올라요?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없어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주가는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적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재료가 나와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실적이 좋은 건 단기적으로는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좋아하거나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면 중장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도 하루아침에 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재료는 하루아침에 올라요. 그날 상한가 치는 종목 중에 실적 좋아서 상한가 쳤어 라는 종목 있나요? 아니죠. 오늘 어떤 재료가 나와서 상한가 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우량한 종목을 사더라도 결국은 좋은 재료가 나와서 실적이 빛을 발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3박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적도 보고 재료도 보고 차트도 보라는 게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보고 넣는 사람도 있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공시를 보고 매수 주문을 넣는 사람도 있고 차트가 좋아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지금 뭐 사실 여러 달 동안 실적 장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게 보면 실적들 정말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주가는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거 보면서 아, 지금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수급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정도의 대형주 사줄 거는 외국인이 사줘야 이게 수급이 좀 받쳐주는 건데 그럼 외국인이 안 돌아온다면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 상승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대입해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대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종목들 또는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장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요동도 안 했거든요. 계속 8만 원에 그렇죠. 그대로 있고. 그리고 500조짜리가 한두 명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선호해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좀 발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조짜리가 못 가니까 5조짜리가 가고 5조짜리가 이제 못 가게 되면 5천억짜리가 가게 되고 이러다가 장이 끝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움직일 때 대형주가 움직이든지 뭐 이런 장이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저런 거죠. 다시 지수 차트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여름에 7, 8, 9 여기 8, 9죠. 8, 9 네. 8, 9월달 10월달까지 8, 9, 10 3달 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8, 9, 10 3달 동안 끝났지? 야 이제 상승이 끝났어. 이때는 대형주도 못 갔겠죠 당연히. 그렇죠. 발이 묶여 있으니까. 근데 11월, 12월 두 달 폭발을 했어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숨죽이고 있던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장이 지수가 묶여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못 가고 대형주도 네이버 카카오 빼고는 뭐 3대장도 묶여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빼고는 지금 시가총액 탑 20 정도 위에 있는 애들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 여름 같은 시기이고 근데 그러다가 이런 시기가 끝나고 한 번 더 올라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4,000포인트 막 이렇게 가면은 또 한 번 뭐 한 20% 30% 오르겠죠. 근데 그게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가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아니고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상승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대형주,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의 혹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야 그게 움직일 만큼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중소형주는 작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기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소재를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적당한 투자자들만 가지고도 가격이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은 한쪽으로 확 쏠려주기에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쏠려주기에는 시장이 좀 쉽지 않으니 그래서 중소형주 가운데서 대신 또 업종을 잘 분석을 해서 찾아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정확하게 제가 말한 뜻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우리가 이제 찾을 때도 아까 3박자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저렇게 조정을 다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승장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저렇게 지금 조정받은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은 없나요? 대형주도?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 확률이 아주 높진 않은 거고요. 특히 작년 7, 8, 9보다는 지금은 더 낮아진 상태예요. 무슨 뜻이냐면
작년 7, 8, 9월에 이제 역시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도 하니까 제 유튜브 채널 또는 타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요 7, 8, 9의 조정 차트 보시면 네. 요 7, 8, 9월 3달 동안 정말 정체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당시에 아마 인버스 사신 분들 대부분 7, 8, 9월에 사셨을 거예요. 졌죠. 대부분이 인버스 7, 8, 9월에 사셨고요. 3달 동안 뭐 7월에 사신 분들, 8월에 사신 분들, 9월에 사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인버스를 사셨겠어요? 야 이제 끝났어. 근데 11월, 12월 이렇게 날아가면서 인버스가 거의 90% 날아갔죠. 뭐 10분의 1도 막 났으니까. 근데 작년 7, 8, 9월은 요 코로나 저점이 바닥이라고 가정한다면 3월이 바닥인데 네. 7, 8, 9월이면 상승장 6개월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런 말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식 20년 하면서 6개월 상승장을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6개월. 길었다는 거예요? 네? 길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짧았다는 거죠? 6개월 상승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상승장이 아니고 그냥 반등장이에요. 반등 3개월, 4개월 정도는 반등이고요. 적어도 상승장은 1년 이상이에요. 근데 작년 요 7월 달 요 고점은 이건 반등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승장이 6개월이 안 끝날 거면 1년 이상 가야 돼요. 그럼 작년 여름이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왔단 말이에요. 11, 12월이 이렇게 크게 왔고 그러면 11, 12월이 온 다음에 결국은 오늘까지 왔는데 7월이니까 작년 3월 대비 지금 1년 4개월이 됐죠. 1년 4개월이면 좀 짧은 상승장은 끝날 만한 시기예요. 또는 여기서 뭐 코스닥 지금 20년 만에 신고가 어제도 또 찍었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움직이면 1100 정도 가고 한두 달 또 조정받고 하면은 좀 있으면 이제 1년 6개월 이렇게 지나가요. 가을만 되면 한 1년 6개월. 연말까지 가면 거의 2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상승장의 끝은 시기적으로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작년 여름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상승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6개월 상승장이 어디 있어요? 1년 이상 가야 되니까 지수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확률적으로는 그냥 여기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갈 수도 있고 뭐 너무나 악플 달린 말이네요.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뭐야 이거 왜 이래? 근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죠. 뭐냐면 우리가 나스닥 시장을 보면 2008년도에 엄청난 경제 금융위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게 사실 10년 이상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맞습니다. 요소가 되어 왔잖아요. 사실 뭐 10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한 누적돼 있는 어떤 부채,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라는 어떤 의견도 하나 있고, 한국 시장에 봐라,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도 상승장의 시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어느 쪽에 좀 동감을 많이 하세요? 일단 그 두 번째 나왔던 미국은 10년 상승을 했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에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는 화폐죠, 화폐. 화폐.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장이 10년 오른 거죠. 미국이 10년 오르면서 다른 아시아 증시들을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우지수를 보면 월봉으로 보면 그냥 올랐어요. 그냥 올랐죠. 그냥 올랐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그냥 올랐습니다. 물론 작년 코로나 때 한번 삐끗했지만 거기서 더 올랐으니까 상승장이죠. 10년 상승장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1년 3개월 상승장인데 10년이면 앞으로 8년 9개월이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아시아 증시 20년 동안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아닌 게 아니고 일본 월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한번 꺾였고 10년 내내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은 저 잃어버린 10년 저 고점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선진국인데 그렇죠. 미국하고는 차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차트처럼 10년 동안 우상한다라는 건 아까 첫 번째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국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산업 구조의 차이죠. 미국의 산업들은 글로벌에 최적화돼 있죠. 미국의 산업
1등이 세계 산업 1등이에요. 애플이 1등이고 MS가 1등이고 테슬라가 1등이고 그냥 글로벌 1등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삼성전자 빼고는 1위가 없죠. 그렇죠. 현대차도 1위는 아니잖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아직 비메모리 쪽은 아니고 메모리에서만 그나마 1위인 거죠. 그래서 산업 구조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상승장을 우리나라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접합시키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골물대로 골마서 미국이 빵 터질 확률은 없냐? 저는 그것도 약간 확률이 낮다고 봐요. 왜냐면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연준 엄청난 사람들이죠.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는데요. 그걸 또 겪겠어요. 저는 결국은 경제학에서는 금리로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융위기 때는 이제 그게 힘들어졌었던 거죠. 금리로서 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조절이 된 거죠. 왜냐면 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어서 결국 돈이 끝없이 펼쳐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것을 과연 미국에서 야 그럼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빵 터지겠구나 가만 놔두진 않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를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는 다시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한국 시장은 분명히 어떤 경기 민감 이런 어떤 형태가 경기 민감주의 어떤 형태가 많기 때문에 과거를 보더라도 오르면 또 내리고 이런 박스권 형태가 단지 고점의 차이일 뿐이지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다. 미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겠냐. 세계의 돈이 다 몰리는 곳이니까 유동성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투자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 거냐 시점적으로 불안정한 끝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국 시장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일견 맞는 부분 꽤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주식은 저는 추세를 믿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봤지만 미국은 10년 상승 추세인데 그렇죠. 우리는 뭐 2년 오르다 2년 빠지고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는데 이제 여기에서 과연 접근성의 차이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돈을 버는 분들은 굉장히 벌고 있고요. 예. 반대로 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잃는 분들은 분명히 잃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 코로나 바닥에서 올라올 때 고퍼스를 사신 분들은 미국 주식 가서도 고퍼스를 사고 있지 않을까? 아무 의미 없는 자체가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접근성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종목 선정을 어느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얘기인데 우리나라 종목을 선정 못한다면 결국은 미국 주식에서도 알고 있는 종목 정도 뭐 애플을 비롯한 우량주 최고 주식들 드는 빅테크 정도를 사시는 투자라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밈주식이라는 말 있죠. 그런 거 따라다닐 거면 한국 주식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접근성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거예요? 아니면 미국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이런 유튜브나 커뮤니티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밈주식을 하실 거면 안 가는 게 맞다. 근데 빅테크 종목들 시가총액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10 종목 중에 한두 개 사는 것과 미국 주식 시가총액 탑10 종목 중 한두 개 사는 것, 뭐 미국 주식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량주 그러니까 초우량주 네. 중심으로. 근데 세무사님도 사실 미국 주식을 좀 투자하고 계시죠?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가지고 계신 원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한국하고 좀 다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대로요? 저는 한국 주식들은 중소형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심으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형주가 잘 갈 땐 대형주 포트 비중을 늘렸다가 또 중소형주가 잘 갈 땐 1조짜리가 잘 가네, 5천억짜리가 잘 가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우리나라 2천 종목을 거의 다 알고 있고 즉석에서 어떤 기사가 있고 재무제표는 어떻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얘가 가면 얘가 가고 이런 걸 저는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니까 당연히 한국 주식은 중소형주까지도 하죠. 근데 미국 주식은 그렇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초우량주. 네, 탑 한 20위 안에서 업종별로 포트폴리오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즘 걱정되는 게 한국,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재미 본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밈주식 약간 정말 좀 불안한 어떤 투자를 투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좀 짚어봤던 이야기고요. 하여튼 한국보다 더 조심스럽게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초우량주 중심으로. 잘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뭐 아는 분이 원어민이고 뭐 그렇게 또 공부하고 안다면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잘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요즘 이 시장이 계속 횡보하고 또 초우량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초우량주란다. 우리 그 수출 우량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미 못 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날아가는 거 보면서 삼성전자 들고 있고 현대차 들고 있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좀 해주시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사실 희망 고문만 줘서는 저는 올바른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주식 갖고 있든 기다리면 오릅니다.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는데 기다려도 안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이 적합한 종목이라면 기다리시면 돼요. 절대 손해보고 안 파셔도 파는 기회는 올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을 만큼 좋은 주식 갖고 있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갖고 있으시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한 종목만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을래. 나는 그냥 우리 나라에서 하는 거 한국전력 하나만 갖고 있을래. 나는 그냥 저기 은행 안 망하잖아. 그냥 신한지주 하나만 갖고 있을래.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사실은 주식 투자자의 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거든요. 삼성전자 주식 투자자 또는 한국전력 주식 투자자가 아니고요. 주식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가 나의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그럼 어떤 주식이냐가 중요한데 그 어떤 주식이냐는 제가 말씀드린 또는 여러 능력 있는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종목 선정의 기법을 적어도 한두 개 만들어 놔서 요렇게 종목 한번 사볼까 요거 사볼까 그런 것들을 한 5개를 같이 사는 게 한 종목만 사고 있는 것보다 위험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좀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한 3종목, 5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현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직접 돈을 버시는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이시니까 슈퍼겜이시니까 뭐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많이 한번 참고하셔서 자신의 투자 스타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좋은 인사이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